그러면은 이제 첫째 그 1장 교육공학의 개념 및 영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에서는 그 교육공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교육공학이 왜 나왔을까, 정의가 뭘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도록 할 겁니다. 어떤 교육공학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면은요, 제가 제일 처음 느꼈던 교육공학은 공학이란 말이 있으니까 기계, 컴퓨터, 뭔가 기계를 다루고 컴퓨터로 뭐를 만들고 되게 좀 공과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교육공학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실제 가서 경험한 교육공학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어떤 걸 배웠냐면은 여러 가지 교육의 모형들, 이 모형들을 배운 이유가 그 교육의 모형들은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맺는가,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배우고, 또 색종이 있죠. 색종이도 하고 OHP 필름 색칠도 하고, 그 당시에 그게 매체 만드는 그런 방법들이었습니다. 그런 매체도 만들고 또 카메라 가지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이런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던 교육공학과 제가 경험한 교육공학은 너무 달랐었어요. 그렇게 선택했던 교육공학인데 점점 알면 알수록 되게 좀 매력적인 게 뭐였냐면은, 제가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새로운 교육 방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그 요소가 교육에 포함이 되고 이 요소들을 어떻게 운영해 가지고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매체도 개발하고 방법도 개발하고, 실제로 교육 활동이 있어 가지고 이걸 알므로 인해 가지고 되게 재밌게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체육 수업도 제가 새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애들하고 미니 트랙 경기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한 12가지 게임을 만들었어요. 제가 체육 수업에 그렇게 하고 있고, 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도 그 인형극 아시죠? 제가 이렇게 실제로 인형극 판을 갖다가 이렇게 접었다 열었다 하는 그런 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활용해 가지고 애들하고 역할극 할 때 미술 시간하고 연계해 가지고 인형극 활용 수업도 만들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새로운 교육의 그 전략을 만들고 체계를 만들고 교육수 방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공학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육에다가 여러 가지 공학적 기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우리가 현실로 이제 학생들이 처하게 되는 그런 문제점들 있죠. 문제점이라는 게 맞을까요? 문제점. 모르는 거, 그죠? 모르는 거라든지 학습 목표에 달성하지 못했던 거. 원리공학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지식들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그래서 그 해결하는 게 교육공학이라면은, 교육공학은 조금 달라요. 문제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 뭔가 해결해야 될 거. 이런 개념인데, 교육이라는 것을 보면은 학생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학습자 지향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시작점 있죠, 출발점,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분석을 통해 가지고 그 학습자들의 부족한 거, 아니면은 교육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 줄 것인가, 그런 거를 찾아내는 게 보면은 이 교육공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문제라는 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죠? 만약에 제가 교육공학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여러분들이 교육공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럼 이게 문제일까요? 아니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는 겁니다. 당연한 거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공학은 여러 가지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특성을 갖다가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분석해 가지고 이제 출발하는 게 그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학습자 지향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조직화된 지식을 바탕을 둔다고 했는데, 교육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화된 지식을 바탕을 두는데 조금 차이점은 뭐냐면은 처방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방. 공학하고 조금 다르죠, 그죠? 하나의 공학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것에 많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학습자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교실만 하더라도, 그죠? 한 20, 30명 되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특징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특징이 맞는 그런 교육 방법, 가장 최적화된 교육 방법을 찾아가지고 처방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그러니까 학습 목표에 달성시켜 주는 거. 이것이 교육공학의 특성입니다. 저희 집에 3명이 확진이 됐어요. 지금 말 거예요. 지금 빌렸습니다. 봄방학 때 3명이 확진이 됐는데, 우리 막내, 첫째, 집사람이 확진이 됐고, 저는 안 걸리더라고요. 같이 밥을 먹고 그래도 안 걸리더라고요. 항체가 생겼나 봐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3명이 확진됐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오겠죠. 목이 따갑고, 거의 증상 비슷했어요. 목이 따갑고 기침 나오고 열은 안 나고. 그래서 병원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처방전을 받았어요. 3명이 증상이 똑같아 했죠. 그런데 3명의 처방전이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럴까요? 증상이 똑같고 같은 코로나19인데 왜 처방이 달랐을까요? 나이가 달라. 맞아요. 나이, 또 몸무게, 그죠? 성별도 다르고, 그죠? 엄마 아빠 그런 것 때문에 처방전이 다 다른 거예요. 병원에서 보면은 똑같은 증상이지만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른 처방을 내려주죠. 그것처럼 교육공학에서도 학습자 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직화된 지식을 이렇게 처방적으로 적용합니다. 또 체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공학도 마찬가지로 체계적이지만 교육공학도 체계적입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뭐였냐면은 이 체계란 게 뭘까? 이 체계가 뭐지? 체계를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되게 고민이 많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이 체계가 어떤 건지는 나중에 제가 또 다 뒤쪽에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체계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쉽게 교육공학은 기계나 컴퓨터와 같은 도구를 교육에 활용하는 것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용해요. 기계나 컴퓨터. 이거는 교육의 매체입니다. 매체일 뿐이지 이게 교육공학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매체들을 어떻게 교육에 활용하느냐, 이건 교육공학이 될 수가 있어요. 새롭게 나온 이런 매체들 있죠. 이런 것들을 교육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효과성을 찾는 거, 가치를 찾는 거, 이런 것도 교육공학일 수가 있고요.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만드는 것도 교육공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매체를 개발하는 것도 교육공학일 수도 있고, 그죠?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방법을 만드는 것도 교육공학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분야가 엄청나게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이상의 것을 다루는 것이 교육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공학의 정의에 대해 가지고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는 크게 이제 의미를 두지는 않았는데, 좀 아셔야 될 게, 혹시나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런 부분이 임용보다 쉬는데, 시험에 나왔는데 가르쳐 준 적 없는데 그러면 그죠, 도망 들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제 생각은 지금 현재에 정의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신의 책을 선택하는 이유도 그거고, 지금 어떻게든지 최신의 것을 갖고 와가지고 전달하려는 이유가 이 교육공학이라는 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학문이기 때문에 최신의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데, 옛날 것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쓰이지 않는 건 아니니까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정의 부분 말고 나중에 역사 발전 있죠.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보고 참고할 게 참 많아요. 우선 교육공학의 정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교육공학의 정의는 1970년대에 이제 공식적으로 정의가 제시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1970년대 앞에는 교육공학이라는 언어 용어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때는 뭐였냐면은 시각교육, 시청각교육, 시청각통신, 이런 용어가 쓰였어요. 그러다가 이런 것들이 교육에 쓰이니까 조금 더 이제 매체 있죠. 그냥 그 지금까지 앞에 있게 정보를 제공만 해주는 그런 매체 중심이었다면 조금 더 그 폭을 넓히기 위해 가지고 그 이상의 것을 추가하기 위해 가지고 1970년대 이후에 공식적으로 교육공학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말이 나옴과 동시에 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교육공학이라고 정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교육공학에 보면은 시각교육, 시청각교육, 시청각통신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학문적 영역을 확대시키고 그걸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정의가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 새로운 매체가 나왔을 때 그거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교육에 활용할까, 그리고 이것의 효과성은 어디에 있을까, 효과성이 있을까, 이런 것을 연구하면서 점차적으로 학문적인 영역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 교육공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육공학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우선 제일 먼저 1970년대에 교육공학의 정의고 77년도, 94년도 이 교육공학의 그 정의인데 내용이 달랐어요. 달라진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시기에 교육에서 어떤 것을 많이 활용했냐, 어떤 매체들을 활용하는 수업이 주를 이루었냐에 따라 가지고 정의가 자꾸 바뀝니다. 이 1970년대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내용이 뭐였냐면은, 주가 되는 매체가 뭐였냐면은 통신이에요. 통신. 1970년대 뭐 무전기 같은 거 있죠. 라디오 방송. 그런 거 통신입니다. 무전기로 서로 얘기를 주고받고 아니면 전화기, 이런 통신인데, 그 당시에는 보면은요, 그 나중에 그 교육의 발전 과정에서도 보면 나올 건데, 깨끗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했거든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보면은 학습이 나오고 통신 이론이 나옵니다. 학습과 통신 이론에 기반을 두고 기반을 여기에 둔다는 거죠. 학습 이론과 통신 이론. 이 통신 이론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은, 기존의 시청각 교육, 시각 교육에서는 그냥 자료를 제공만 해줬어요. 좋은 자료를 학생들한테 진짜 실제적이고 이해도가 높은 구체적인 자료, 아니 이해를 잘 시킬 수 있는 자료, 이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효과적인 자료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교육의 가장 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신 이론이 나오면서 뭐가 중요하냐면은, 아무리 좋은 걸 제공해 주더라도 잡음이 생겨버리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선생님이 정말 좋은 내용을 설명해 줬는데 잡음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일인데, 그 제가 갖고 데리고 다니는 전령이 너무 욕심을 부려 가지고, 야 이 놀부 같은 놈아 그랬어요. 제가 놀부 아시죠? 놀부 같은 놈아 그러니까 그 후임 그 전령이 뭐라냐면은, 그게 누굽니까 그래요. 이 흥부 놀부 모르냐니까. 모른대요. 알고 보니까 걔는 쉽게 말해서 금수저, 지 하고 싶은 대로만 잘하네요. 그러니까 지가 읽기 싫어서 안 읽은 거예요. 흥부 놀부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부야 그래도 걔는 놀부가 누구야 하고 수신을 못하죠. 그죠? 그 메시지를 수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꾸러기의 대명사, 그런 이미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상처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떠한 그 경험의 장 있죠. 경험이 겹치지 않을 때, 또는 여러 가지 노이즈가 발생했을 때 그 인간은 그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기반되어 있는 게 통신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그 상호작용과 인간 학습에 기반을 두고 특정한 학습 목표에 따라 교수 학습의 전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체계적인 방법, 이것을 교육공학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죠? 인간 학습을 통신 이론에 빗대어 가지고 그런 매체를 활용해 가지고 설계, 실행,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더 효과적인 교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인적 자원과 비인적 자원을 적절하게 결합하여 사용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 정의도 보면은 그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대상이 이랬구나. 어떤 이론이 나올 때 보면 우리가 되게 중요시 봐야 되는 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걸 보면 이런 이론이 나올 수밖에 없었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 학자 있죠. 학자가 어떤 과정을 거쳐가지고 살았고, 집안 환경이 어떻고, 어떻게 공부했고, 그런 거 있죠. 관심사가 뭐고, 그런 걸 알게 되면은 왜 이런 이론이 나왔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상이라든지 그 학자의 특징을 알아야 돼. 요걸 이해하기가 더 쉬워요. 여기서는 그 당시에 통신 이론이 그 사회적으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가 1977년에 바뀝니다. 이제 인간학습에 포함된 문제를 분석하고
그 해결책을 구안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며 관리하기 위하여 사람, 절차, 아이디어, 기자재 및 조직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이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대상은 뭐냐면은 인간 학습입니다. 그죠? 인간 학습에 포함된 문제, 그거를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해결책 구안, 실행, 평가, 관리 어떤 과정 체계가 나오죠. 그죠? 체계가 나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들어가는 요소들이 나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그죠? 여기서는 문제라고 나오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아니라 좀 바뀌죠. 그죠? 교육 목표라는 걸로 바뀔 거예요. 여기서는 목표, 달성할 목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요. 이런 절차를 거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활용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그죠? 하는 그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과정이다. 조금 뭐 체계적인 그런 모습으로 정의가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상도 나오고 과정도 나오고 목표도 나오고 여러 가지 도구 자원도 나오고 그런 정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1994년도에 더 간단해집니다. 학습을 위한 과정과 자원의 설계, 개발, 활용, 관리 및 평가에 관한 이론과 실제다.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제가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봤냐면은 중고 처리 기사 있죠. 그거 공부할 때 많이 봤는데 그러면 이거는 이 이론 1994년도의 이론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또 그 당시에 뭐가 많이 활용됐을까요? 뭐 프로그램 그 교육에 관련된 거 뭐 개발한다면 이때는 뭐로 개발했을까요? 이렇게 말해서 예, 컴퓨터가 이렇게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그 정의가 또 이렇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실제적인 그런 실천, 그죠? 실천 과정이에요. 이런 실정을 되게 중요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박성익이란 학자분께서 이제 1915년도에 정의한 내용인데요. 교육의 방법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과학적 지식 또는 일반적으로 조직화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려는 학문 영역이다. 요거는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정말로 공학이죠. 공학. 실제적인 공학의 개념을 교육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교육 더하기 공학. 그래서 앞에 여러 가지 보면은 이론들이 통신이론 아니면은 뭐 체계이론, 컴퓨터가 개발되고 나서 뭐 이렇게 막 영향을 받았다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은 교육의 공학을 합친 그런 개념으로 정의를 하신 겁니다. 이렇게 이제 공학의 핵심 내용들이 다, 핵심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개념으로 공학을 정의했어요. 여기서 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핵심 개념이 뭐냐면은 문제 해결, 지식, 체계. 이 세 개가 공학의 핵심 요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 요소를 교육공학에 포함시켜 가지고 정의한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최신의 우리나라에서 정의한 내용이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정의한 내용은 2008년도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적절한 공학적 과정과 자원을 창출하고 활용하여 관리하며 학습을 촉진하고 수행을 향상하기 위한 연구와 윤리적 실천이다 라고 여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걸 얘기하면서 이런 모형을 갖다 이렇게 보였는데 이 안에 보면 이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보면은 적절한 과정과 자원을 있죠. 그죠? 자원과 과정을 활용하고 관리하고 창출합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보면은 이제 실천하죠. 그죠? 이걸 통해서 이걸 실천하면은 이제 학습이 촉진되고 수행이 향상됩니다. 그죠? 이런 걸 위해 가지고 더 보다 좋게 하기 위해 가지고 다시 연구하고 여기 또 다시 돌아오죠. 그죠? 여기서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이제 교육공학에 관련된 최신의 정의를 갖다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한 개 한 개 볼게요. 연구, 그리고 윤리적 실천, 학습 촉진, 수행 향상, 창출 활용 관리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씩 볼 건데요. 우선 연구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할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봅니다. 양적 연구하고 질적 연구라고 보죠. 이 연구를 하는 이유는 뭔가 분석해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한다거나 보다 나은 방법을 찾는다거나 가치를 갖다가 창출한다거나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연구의 방법에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있습니다. 크게. 여기 대해서 혹시나 강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아마 많이 나올 건데요. 들어보셨어요? 양적 연구는 아시죠? 여러분 설문해 보셨죠? 어떤 그 모집단 있죠? 모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설문을 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평균값을 찾아요. 그죠? 그 대조금 만들어 가지고 이 그 두 집단에 그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 그죠? 그 두 집단에 점수차가, 그러니까 평균차가 의미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분석하는 게 그 양적 연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내가 만약에 어떤 연구를 하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 반에는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이쪽 반에는 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방법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이유가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력을 높이기 위한 거다. 그러면은 다 끝나고 나가지고 여기 그냥 다시 자기 주도적 학습력, 처음 시작하기 전에 자기 주도적 학습력 평가해보고, 프로그램 적용하고 나서 자기 주도적 학습력 평가해보고, 그리고 두 집단의 평균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분석하는 이런 방법들이 대표적인 양적 연구의 방법입니다. 의미적인 그 차이가 있으면은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보겠죠. 이걸 분석하는 게 양적 연구고, 질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 양적 연구가 내가 직접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나는 그냥 적용하고 보는 관찰자 입장이잖아요. 질적 연구는 내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 입장입니다. 연구 과정에 직접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있어가지고 그 한 학생이 보면 여러 가지 좀 교육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목표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 행동을 한다든지 그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볼 때 교사가 이 방법으로 접근한다면은 제일 먼저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데 중요한 거는 절대로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객관적인 관찰만 합니다. 무엇을 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행동만 묘사해야지 자기 주관적인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걸 다 기록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거예요. 종합하고 분석해서 거기서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면 이런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은 문어가 지능이 높다는 사실에 반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는 양적 연구처럼 엄청나게 많은 표본을 갖고 있는 연구는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작은 표본만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주관적이다, 일반화하기 어렵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뭔가 다른 사실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양적 연구는 예를 들어서 문화 있죠. 문화 같은 거 체험할 때라든지, 아니면 소수의 어떤 그 프로그램 있죠. 프로그램을 직접 활용하고 체험한다든지, 아니면은 학생들을 분석한다든지, 여러 가지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문화 있죠. 그런 부분이라든지 많은 영역에서 활용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연구의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해가지고 뭐 찾아내는 거예요. 또 이제 요즘 보면은 그 리뷰 같은 거 아시죠? 리뷰에 보면은 많이 하는 게 비교 분석하는 거예요. 비교 분석. 제가 요번에 그 광고가 하나 들어왔거든요. 유튜브에 광고 관계 들어왔는데, 그 제가 의자를 찾고 있었는데, 의자 있죠, 앉는 의자, 제가 쓰는 의자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의자를 한 개 사볼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의자 공장 그 이사라는 사람이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의자를 좀 리뷰해 주실 수 없냐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광고비하고는 이제 얘기해보고 맞춰보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건을 따랐어요. 리뷰 광고비는 받지 않겠다. 저는 의자만 있으면 되니까. 그죠? 의자만 보내달라. 그럼 의자를 써보고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진짜 좋은 점하고 안 좋은 점 객관적으로 분석하겠다. 이 조건에 동의하시면은 그냥 광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케이 하고 의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내 생애 가장 비싼 의자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자를 분석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앞에 썼던 의자들 있죠. 앞에 썼던 의자들하고 이렇게 장단점을 비교해가지고 막 하려고 하니까 우리 둘째가 말립니다.
아빠 그러면 안 돼. 왜? 이거 좋은 거 얘기하려고 다른 제품 이렇게 깎아내리면은 악플 달려. 이거 쓰는 사람들 다 악플 달려.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알겠어 했는데, 그래서 그냥 그것만 보고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이거는 그냥 질적 연구죠. 그죠? 맞죠? 질적 연구죠. 제가 직접 시험해보고 확인하고 객관적이진 않지만 간주관적이라고 합니다. 간주관. 다른 사람들도 받아들일 수 있는 주관. 만약에 제가 이거를 다른 의자, 비슷한 그 가격대의 다른 브랜드의 의자하고 비교해서 한다면 비교 연구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교육에서도 보면 연구의 방법에 보면은 양적 연구도 있고 질적 연구도 있고 비교 연구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연구하는데 이론을 개발하는 연구도 있고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연구가 이제 교육공학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걸 갖다 왜 자세하게 말씀드렸냐면은 이 연구 방법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여쭤보니까. 그래서 교육학이라든지 나중에 학문을 할 때 계속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양적 연구가 어떻고 질적 연구가 어떻고 그러면 그거 하고 아마 아실 거예요.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깊게 좀 많이 얘기했습니다. 다음으로 윤리적 실천인데요. 윤리적 실천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 교육공학의 분야에서 보면은 연구하는 부분 있죠. 실천하는 부분 있죠. 그죠? 이 실천은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가지고. 어떤 매체들을 활용하는데, 이 매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윤리적인 측면에서 되게 우리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돼요. 저작권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실제 매체를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매체는 적절한 건가, 적절하지 않는 건가,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게 많은데요. 다른 사람이 만든 거를 가지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제가 만든 영상을 누가 자기 수업 영상에 그대로 넣어가지고 유튜브 올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저한테 연락이 와요. 누가 어떤 컨텐츠에 대해 가지고 저작권을 침해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딱 나와요. 그 알람이 와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 봤는데 구독자 수는 한 26명 정도 됐고 어떤 선생님의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저도 교사고 이 선생님이 저한테 동의를 구했죠. 그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용한 거는 윤리적으로 조금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댓글들이 달립니다. 어떤 교육을 하는데 이 영상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저는 그냥 원본을 훼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은 허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는 괜찮죠. 그죠? 또 요즘 윤리적 실천에서 보면은 그 저작권 문제도 되게 심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만들었는데 제가 교육청에 이렇게 그 컨텐츠를 줬어요. 그죠? 교육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제가 만들어 가지고 제공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교육청에서 얘기를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자기들 영상 받았으니까 저작권은 이제 우리한테 있으니까 우리가 어디 올리도 무슨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든 영상은. 그러나 저는 그걸 갖다가 제공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아이톡톡이라는 원격 수업 지원 플랫폼 있죠. 거기다가 탑재하는 걸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공해 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라 했어요? 저작권도 자기들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이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공문에 보시면은 저작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저작권은 이 만든 사람 저한테 속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되게 기분 좋게 작업을 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에듀넷에도 올리고 유튜브에도 올리고 과학교육원 있죠. 과학교육원에도 올리고 다 활용하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한 게 이런 경우는 저작권을 제가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주냐 해가지고 제가 만약 이 영상에 대한 저작권을 교육청에 그냥 줬다고 해버리면은 저는 이 영상에 들어간 소스들을 절대 사용 못한다. 저작권을 줬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거는 개인과 기관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이 절대 못 이겨요. 그런 경우는 저작권이 넘겼다고 이렇게 허용해버리면은. 그래가지고 공문에도 없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 없고, 그리고 제가 받는 보수에는 영상 제작하는 거하고 편집하는 것밖에 없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 없다. 혹시나 그 저작권에 대해서 요청하시려면 저작권료를 따로 지불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뭐라 했을까요? 거기서 제가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런 식으로 제가 만든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제가 지켜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저작권은 남이 제 권리를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침해를 했어도 안 되고 내가 침해를 받았어도 안 됩니다. 특히 디지털화된 이런 매체들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윤리적인 실천이 활용하고 그리고 수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되게 중요합니다. 활용하더라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야 되고요. 그죠? 활용할 거면은 동의를 구할 거는 동의를 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학습 촉진인데요. 학습 촉진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학습이라는 게 많은 것을 기억하는 거였어요. 시청각 교육, 시각 교육. 그러니까 교육의 패러다임 자체가 전통주의 기반, 절대주의 기반일 때는 그냥 이렇게 기억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은 뭐냐면은 아무리 외우고 기억해도 활용하지 못하면은 그거는 진정한 학습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구성주의에 입각을 한 지금 현재에서는 이 수행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측면 이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또 학습 있죠. 학습 목표 또는 학습 과제 이런 거 진짜 다양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주고 실제적인 사항을 제공해주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로 적용하는 그런 과정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이런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의 가장 큰 주제가 됐는데요. 그것처럼 이제 수행 향상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교사가 옛날에는 교사가 잘 가르칠 준비해가지고 좋은 걸 제공해주면 수업이 잘 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최근 구성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나머지 내용들은요, 이게 나중에 교육 심리 있죠. 심리를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행의 향상 다음에 이제 학습 촉진이었구나. 학습 촉진 다음에 수행의 향상인데요. 죄송합니다. 이 학습 촉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시 좀 정리할게요. 이거 옛날에 학습이라는 것은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고 암기하는 거였다면은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실제 상황에서 그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제대로 된 학습이라는 거예요. 교사가 주도해 가지고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옛날 전통주의적인 절대주의적인 학습 방법이었다면은 지금은 실제 상황에서 그 지식을 활용하는 거, 그런 것이 학습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주된 학습에 촉진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이런 것을 고려한 학습을 촉진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수행의 향상인데요. 이 수행 향상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에서 보면은 옛날에는 보면은 그런 경우 있죠. 모범생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미술 성적도 좋고 체육 성적도 좋고 음악 성적도 좋아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지필평가로 시험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실제로 체육 능력이 좋냐? 아니죠. 음악 능력이 좋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실질적인 과제, 그러니까 학교 교육 맥락이 학교 시험에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느냐, 이것보다는 제대로 실제적인 과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암기보다는 실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수 전략, 그런 교수 모형이 이제 대두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요. 또 이제 배운 것에 대해서 실제 업무 현장에서의 수행을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음악 잘하는 사람은 진짜로 음악 노래 잘 부르고 악보 잘 보고 연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이 음악 잘하는 사람이고, 체육 잘하는 사람은 실제로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작년에 제가 허벅지 근육이 나간 적이 있거든요. 중간에 작년 8달이더라. 봄에 허벅지 근육이 좀 파열돼 가지고 엄청 고생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들이 갑자기 아빠 체육 수행평가 보는데 레이업이죠. 레이업수를 출설 연습해야 되는데 모르겠어, 좀 가르쳐줘.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가 키 크고 싶어하고 농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실패했지만. 그래가지고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하면 이렇게 하나 둘 점프하고 가르쳤는데 뭐 해요. 근데 아들아 방금 봤지 해봐 해가지고 그때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다쳐가지고 시범을 못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방법으로 핸드폰을 빼가지고 아들 슛할 때 찍어가지고 보여주면서 그때 이렇게 해야 돼. 자기 모습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자기가 그 성공하고 수행평가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런 식으로 요즘은 학교 성적 자체가 뭐냐면은 그렇죠. 수행 실제로 그 관련된 영역에 그 행동 있죠, 그죠? 그 주제를 그 과목의 특성을 그냥 뭘 하죠, 그렇다가 과목의 학습 목표 자체가 그 실제적인 수행이기 때문에 그 수행의 향상을 염두에 가지고 우리가 그 교육공학 개발해야 되겠죠. 교육 내용의 그 교육의 과정들을. 그래서 수행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수행 관련된 교육은 실제 이론 교육보다는 시간, 노력, 비용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효율성은 조금 떨어지는데 수업의 효율성이라는 것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데 대신에 효과성은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효과성. 교육의 효과성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런 수행을 향상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실천을 통해 가지고 실시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연구하고 또 다시 뭐냐면 창출, 활용, 관리가 들어가는데요. 자원과 과정을 이렇게 활용하고 창출하고 관리하고 준비하고 실행하고 수정 보완하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교육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요. 정보 처리 이론에서 보면은 그게 있어요. 보면은 나선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나선이 또 나선 연구연구 좀 이름이 뭐죠? 나선 포스형이 있고 프로토그죠, 그죠? 프로토타입형이 있고 나선형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거 그죠? 개발하고 괜찮으면 다시 분석해가지고 완성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공학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창출하려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이 내용들은요, 교수 설계입니다. 새로운 매체 또는 도구가 생길 때마다 계속 이렇게 새로운 자원이 들어가고 과정이 만들어지겠죠, 그죠? 반복되는 이유가 아마 그걸 거예요. 어떤 기존의 방법이 있더라도 새로운 매체,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면은 여기서 다시 이제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수업 방법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교수 설계 이론이 창출되는 거예요. 기존의 그 시각 교육에서 또는 시청각 교육에서는 사용했던 것들이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뭐 이런 거였어요, 그죠? 이런 거였는데 ICT가 들어오면서 인터넷이 들어오고 웹이 생기고요, 그죠? 컴퓨터가 들어오고 대형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새롭게 이제 교수 체계가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교수 체제 설계는요, 검증된 교육 및 학습 이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이제 기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 갖다가 활용시키는 그런 절차적인 접근이거든요. 요걸 통해 가지고 이제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데 또 나중에 보면은 요 과정에서 어떤 게 어떤 게 나오냐면은 요구를 분석하고 과제 분석하고 교수 설계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평가하고 활용하고 실행하는 이런 것들이 이쪽에 아마 나올 겁니다. 교육공학의 요소들 중에서요. 그런 것들이 이 과정 중에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용이죠, 활용. 이 활용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교육용 매체와 자원을 목표를 고려하여 최적의 형태로 선정하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새롭게 개발된 프로그램을 확산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거, 기대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한편 보면 새로운 매체나 도구가 초기에 되게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2007년도에 제가 논문을 썼는데 어떤 논문을 썼냐면요, 유비쿼터스 시대가 오고 있다. 무선 인터넷이 그때는 좀 활성화가 안 됐거든요. 무슨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고 그리고 손으로 들고 다니는 모바일 기기가 나올 거고 이런 기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활용될 거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뭐랬냐면 스마트폰이 그때 없는 상황이니까 PDA라고 있었어요. 손바닥 안에 들은 조그만 컴퓨터 그런 PDA가 있었는데 그 PDA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음에는 앱을 만들었어요. 거기도 돌아가는 앱 액션 스크립트하고 플래시 이런 거 기반해가지고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확대시켜가지고 인터넷상에서 돌아갈 수 있는 모바일 웹을 만들었어요. 모바일 웹으로 이제 교육 여러 매체들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은 제가 이제 논문으로 했을 때는 뭐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와, 되게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교육 현장에 제가 가져가서 교육 자료전이라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전체에서 열리는 교육 자료전에 딱 제시했는데, 심사위원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컴퓨터 놔두고 이 조그만 거 왜 쓰냐고 막 혹평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성질이 나가지고 에이 들어봐서 안 한다면서 그냥 그 PD 집어넣고 막 엄청나게 상처받았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안 한다고 덮었는데 지금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계속했으면 지금 엄청난 그죠 개발자가 됐을 건데, 그죠. 참.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에 아이폰이 나오고, 그 다음에부터는 제가 그때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거 있죠. 그게 완전히 붐처럼 막 일어나더라고요. 그때는 단단히 삐져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 안 하면 못 사냐고 안 했거든요. 지금 그래도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다시 시작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보면은 마찬가지로 처음 PC가 사용될 때도요. 처음 PC가 사용될 때도 사람들은 분필이나 이런 게 편하다고, 그죠? 분필이나 교과서 이런 게 편한데 그거 왜 쓰냐고 그랬던 분들이 계세요. 나이 많으신 분들. 컴퓨터를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문제 같은 거 띄워넣는 것보다 직접 칠판에 막 이렇게 쓰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어때요? 좀 바뀌죠, 그죠? 교사들은 변화돼야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교사들은 평생 교육을 해야 되냐면요, 역할 자체가, 교사들의 역할은 학생들 있죠. 학생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지금 사회에서 사용되는 매체들, 그런 것들이 활용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활용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고, 그래야 돼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이게 그 교육에 있어 가지고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교육에 쉽게 들어오고 활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교사들은 평생 교육을 하고 평생 학습을 해야 됩니다. 아이폰이 나오고 생긴 변화, 그죠? 무시 못하죠.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관리가 나오는데, 관리라는 것은 이제 관리 있죠. 관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 관리도 있을 거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것도 있을 거고, 뭐 어떤 이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학습이 있다면은 뭐 컨텐츠 같은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리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매체를 활용하느냐, 또는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특성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관리 체계가 이제 필요하고요. 이걸 통해 가지고 교수 프로그램 개발이라면은, 아니면 또는 활용이라면은 그런 질적인 그런 관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그냥 방치하는 거하고요,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계속적으로 관리하면서 좋게 만들어 가는 거, 그런 게 다르겠죠, 그죠? 그런 질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공학적 과정과 지원이 있는데요. 적절한 공학적 과정, 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우선 지속 가능하지 않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적절하다는 것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교육에서. 그래서 지속 가능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면은요,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또는 윤리적으로 건전한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과정이라는 거는 보면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이라는 것은요, 그 교육용 웹사이트, 뭐 지역사회 네트워크 이런 것도 자원이 될 수가 있고요. 전통적 인쇄 매체, 이런 매체들, 이런 것들도 다 교육에 활용하는 자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인적 자원이 있을 수도 있고, 물적 자원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겠죠, 그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자원이 될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자원, 가시적 자원도 있고, 비가시적 자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는 방법 자체도 이제 이런 자원에 포함될 수가 있어요. 활용 방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1단에서 이제 나눈 내용이고요. 1단원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 보고, 다음으로 교육공학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학의 영역에는요,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가 있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 있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의 교육공학 책에 보면은 교육공학 영역에 이 5가지 영역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 책이 되게 좋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책은요, 지금 그 시중에 나와 있는 교육공학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에서 중복되는 내용들을 쫙 모아가지고 다 정리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보면서, 이 책에 내가 봤던 내용들 다 들어있네. 그러면서 이 책 좋다고 선택했거든요. 이 내용은 한마디로 어떤 책에 들어가도 여기 거의 다 나와요, 지금. 설계, 개발, 활용, 관리, 평가. 이 5가지가 이제 교육공학의 영역입니다. 영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어질 수도 있죠, 그죠? 설계하고 개발하고 활용하고 관리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도 이제 교육공학의 전체 영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계만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설계하고 개발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리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영역들을 다 활용할 수도 있고,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이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라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육공학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교육공학은요, 다른 학문하고 다르게 실제로 내가 뭘 만들어가지고 쓸 수 있는 그런 학문이에요. 요거 기반으로 두고. 아니면은 만들어져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그 방법에 따라가지고 적용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것들을 보다 낫게 바꿔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이제 새로운 그 체계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교육공학의 영역에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설계가 있는데요. 이 설계에는 전통적으로 보면 전통적인 주제, 그러니까 교사 중심의 교육에서는 메시지 설계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메시지 설계. 어떤 내용을 전달할 것이냐, 어떤 매체를 전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메시지 설계가 되게 중요했어요. 그런데 교육학으로 이제 넘어오면서 바뀐 게 뭐냐면은 학습자 특성도 분석하고, 그리고 학습자 특성에 따라 가지고 적절한 교수 전략도 만들고, 이 교수 전략을 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순서와 과정 같은 걸 만드는 이런 체계 설계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설계하는 것들이 이제 설계 부분입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그리고 다음은 개발 영역인데요. 이 개발 영역에서는 어떤 것을 개발할 것이냐예요. 설계 있죠, 그죠? 이 설계 부분에서 보면은 개발하고자 하는 목적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할 거냐에 따라 가지고 이 개발하고자 하는 매체의 특성이 나올 건데요. 인쇄 기반으로 책으로 만들 수도 있을 겁니다. 책으로. 제가 이제 어떤 걸 많이 만들었다 했죠, 그죠? 체육 미니 트랙 경기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제일 많이 활용하고 보급될 수 있고 관리도 쉬울까 생각하다가 뭘 만들었냐면은 학교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학교에 있는 자료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뉴얼 북을 만들었어요. 책을 만들었습니다. 책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고 있고, 선생님들은 그 책을 보고 거기에 있는 배치대로 그리고 준비물을 놓고 그 규칙에 따라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면 돼요. 그럼 이거는 어떤 영역을 개발한 겁니까? 인쇄물을 개발한 거죠, 그죠? 인쇄 기술을 개발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겠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시청각 기술,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어요. 이거는 시청각 기술이죠. 이런 개발을 한 거예요. 또 웹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발을 해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개발해서 끝날 수도 있어요,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개발해가지고 그냥 제공했어요. 그냥 교육청에 제공했고, 교육청에서는 하루 새로운 관리 요원들을 갖다가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자원을 관리하고 있고, 그 교육청에서 그 창의인재과가 있거든요. 창의인재과에서 이 매체를 어떻게 활용하고 보급하고 제도화할 것이고 정책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렇게 논의해가지고 각 학교에 이제 공문으로 보내고 전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이거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죠?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내가 원하는 데까지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쉽게 제가 이런 걸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그러면은 매체를 활용하는 것만 해도 교육공학적인 방법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만들고요. 시각기술, 컴퓨터 기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듭니다. 또 요즘 보면은 뭐 EBS도 있고, 우리 아들 쓰는 메가스터디,
또 수박시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쓰는 거 수박시 이런 다양한 통합 기술 기반의 컴퓨터 기술 기반의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활용하는 것도 이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제 또 교육공학의 영역이 됩니다. 매체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면 나중에 자세하게 나올 건데요. 우리가 발전하는 과정 있죠. 교육공학의 역사,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은 매체를 어떻게 활용해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연구가 되게 많이 이루어졌어요. 어떤 연령에서는 어떤 걸 활용하고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런 모형들, 그런 것들이 또 보면 어시오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매체를 선정해서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절차에 대한 모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또 이제 실행과 제도에서는 보면은 어떤 것을 만들고 이제 보급하기 위해 가지고 실행하고 제도화 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교육부에서 만들었던 에듀넷, 거기 들어가면 학급방도 만들 수 있고 원격 수업도 지원하고 엄청나게 많은 교수 매체의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걸 끌어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많이 쓰는 아이스크림이라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천재교육에서 만들어 놓은 티셀파라는 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행하고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런 것도 그 하나의 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는 지금 뭐를 실행하고 제도화 시켜가지고 보급하려고 하냐면은 아이톡톡이라는 원격 그 수업 지원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습의 과정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라고 서울대학교하고 네이버 이렇게 같이 협업해가지고 만들어낸 그런 플랫폼이에요. 우리한테도 계속 사용하라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이제 여기 보면은 저런 게 있는데요. 교재 보면은 매체 및 자료 선정에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관한 모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 매체도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누가 교수 체계를 만들어 놨어요. 교수 체계. 이런 식으로 수업하면 학습 목표 달성할 수 있다는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수업 전체적인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것대로만 따라 수업을 하면은 효과를 보는 거예요. 교사의 변인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은 와 이거 꼭 레시피 같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 레시피가 되겠죠. 최근에 우리 첫째 아들이 완전히 뿅 간 레시피가 있습니다. 분식점 라면 레시피. 감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가서 한번 끓여 드셔보세요. 준비해야 될 게 설탕, 식초, 쌈장, 뭐가 필요하겠죠? 설탕, 식초, 쌈장, 그리고 파, 계란, 기호에 따라서 고춧가루도 있어도 좋습니다. 라면을 끓여요. 그죠? 물을 끓이는데 제일 먼저 스프하고 그 건더기 스프 있죠? 그걸 넣고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면을 갖다가 넣고 얼마 정도 끓이냐면은 2분 30초에서 한 3분 정도만 끓이세요. 3분 정도만 끓이고 면을 끓일 때 뭘 넣냐면은 거기다가 스프에다가 설탕하고 설탕 한 개당 한 티스푼 한 스푼, 식초도 티스푼으로 한 스푼 넣는데 설탕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끓일 때 면 넣고 면 넣으면서 식초를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넣으세요. 그리고 2분 30초에서 3분 정도 끓입니다. 그리고 면을 다 건져 가지고 그릇에 먼저 담아요. 계속 그 국물을 끓고 있겠죠. 거기다가 뭘 넣냐면은 계란 있죠. 계란 푼 거. 계란 풀어가지고 푼 거를 부글 끓일 때 로록 붓고 거기다 파를 탁 넣고 고춧가루를 탁 넣고 그 계란이 익을 때까지 조금 끓여줘요. 1분 정도. 그런 다음에 그 국물을 갖다가 그 쌈장도 넣어야 돼요. 쌈장 한 숟가락. 끓인 다음에 그 국물을 그 면 위에다 싹 부어버리면은 면은 꼬들꼬들하면서 식초를 넣기 때문에 탱글탱글하고요. 국물은 아침 넘어간다, 그죠? 기본적으로 그 설탕의 감칠맛 느끼게 해주잖아요. 거기다가 쌈장이 뭐냐면은 좀 깊은 맛을 끌어내요. 우리 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제 매일 라면 끓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녁에 라면. 이 방법으로 만약에 라면을 끓였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그 맛을 볼 수가 있겠죠. 교육 체계도 마찬가지예요. 교육 어떤 그 전략이라든지 수업 방법을 설계했다면은 그 이 레시피처럼 그대로 교육이 갖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그 과정에 따라 가지고 수업을 시간 계획, 그런 질문 아니면은 사용해야 될 교수 매체 이런 거를 활용해 가지고 수업을 했다면은 그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런 거를 개발하는 것도 교육공학의 영역이고, 개발된 이런 교수 체제 설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뭐 전략이라는 갖고 와가지고 활용하는 것도 교육공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관리죠. 이 관리에는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자원관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원관리는 그 교육에서 사용되는 자용 있죠, 자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인적 자원도 있을 거고, 물적 자원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매체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자원관리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수업의 질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전달 체제 관리입니다. 전달 체제 관리라는 것은요, 교수용 자료를 갖다가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전달하느냐, 전달 체제 관리도 되게 중요하고요. 정보 관리라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처리하고 계획하고 감독하고 조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정보에 보면은 이제 디지털 자료가 되면서 이런 것도 분리하고 관리하는 일도 되게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이 관리라는 것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 전체 과정에서 개발하는 과정부터 이렇게 계속 설계 개발 이런 과정에서 같이 이루어져요. 이거는 대표적인 거로 이제 어떤 제가 그 컨텐츠를 만들 때 여러 가지 소스들이 많이 사용됐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집에다가 그냥 나스 있죠, 나스. 그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드디스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이제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팀원들한테 계정을 한 개씩 줘 가지고 그 나스를 공통적으로 사용하면서 같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 나스가 어디 설치되어 있었냐면은 저희 집 거실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나스 같은 경우 있죠. 그런 그 저장 매체는 하드디스크의 수명이 엄청 길고 튼튼한 반면에 소리가 엄청 시끄러워요. 지직지직지직. 잘나고도 이제 뭐 하드디스크가 막 움직입니다. 또 누가 지금까지 일하나 뭐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전달 체계 자원 이 정보 관리 방법을 바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속도도 보면은 우리 집 인터넷 선으로 하니까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파일 한 개에 전송하는데 초당 한 3메가, 4메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방법 생각하다가 원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해야지 하고 이제 제일 많이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네이버 마이박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마이박스 서비스를 사용하니까 한 명당 30기가를 공짜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속도도 보통 초당 한 7메가 정도 제가 갖고 있는 나스보다 2배 정도 빨라요. 개인적으로 30기가씩 다 갖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나스 쓰지 말고 개인적으로 그 클라우드 가입해가지고 공유할 파일이 있으면은 바로 거기다 링크를 연결해가지고 파일 주고받는 식으로 하자. 그 전달 중심에는 밴드 있죠, 밴드.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를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네이버 밴드에서 필요한 거 올리면은 거기다가 이 링크 달아가지고 파일 주고받고 이렇게 하자 했어요.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달라고 하면 이제 나스 있잖아요. 계정으로 찾아 들어가가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밴드로 그냥 연결하니까 밴드에 들어가도 파일 갖고 올 수 있고 바로 요청할 수가 있고 이런 것도 뭐냐면은 그 전달 체계라든지 정보 관리가 되겠죠. 되게 편하게 작업을 했어요. 내년부터는 이제 계속 그렇게 할 거고 생각을 바꾼 게 그러니까 나스 2TB짜리 사용하는데 구입하는 가격만 한 30만원 들었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그 2TB 서비스인데 1년에 한 10몇만원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드디스크를 추가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년부터는 이 클라우드를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은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그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활동에 따라 가지고 이런 거 관리하는 것도 보면은 하나의 전략이고 방법이더라고요. 작업 속도가 엄청 빨라지고 어려날 이유 없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 관리하는 것도 교육공학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프로젝트 관리 이런 것도 이제 이 관리하는 거에 이제 영역에 속하고요. 또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단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이게 여러 가지가 다를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평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평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나누면은 평가의 종류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절대평가, 싫어하시는 상대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평가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규준지향평가라고 합니다. 규준지향평가.
어떤 평균을 놔두고 그 평균에 넘었냐? 그죠? 평균을 가지고 서열을 내는 거예요. 평균에서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게 기준지향평가입니다. 서열화. 그래서 이 기준지향평가, 이 상대평가는 내가 아무리 잘하더라도 남들이 나보다 더 잘해버리면은 실패한 거예요. 제가 받아쓰기 시험을 쳤는데, 받아쓰기 그리고 수학 시험을 쳤는데 78점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나게 공부 열심히 했고 정말 잘했는데 수학 점수가 78점이 나왔어요. 어땠을까요? 기분이 되게 안 좋겠죠. 이건 뭐냐면은 규준지향평가가 아니고 준거지향평가, 그죠? 준거지향평가 점수를 가지고 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오셔가지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야, 이 동섭이, 이 웬일이야? 왜 수학 시험 죄송합니다. 네가 1등이야 그랬어요. 78점 받고 1등을 한 거예요. 제 평생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그 선생님은 뭘 가지고 보신 거예요? 등수를 갖고 보신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78점이라는 점수는 너무 낮은 점수예요. 그죠?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규준지향평가로 보느냐 준거지향평가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만약에 그 수학시험을 쳤는데 90점을 맞았어요. 제가 이야 90점이다 했는데 나머지가 다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몇 등이에요? 꼴찌죠. 그죠? 아무리 90점을 맞더라도 그 규준지향평가의 관점에서는 못한 거예요. 그런데 준거지향평가는 그게 아니죠. 그죠? 준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준거는 목표란 말입니다. 목표에서 90점이 목표다. 90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90점까지 도달하면은 성공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90점이 됐어요. 성공한 거예요? 성공 안 한 거예요? 성공한 거죠. 그죠? 나머지가 100점을 받았든 뭐 95점을 받았든 다 같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공학에서의 평가에 가장 근거가 되는 평가의 방향성은 준거지향 평가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육공학 자체가 설계를 할 때 학습 목표를 두고 이 학습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이걸 갖다가 기준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평가의 지침이 준거지향 평가고, 그리고 이거는 모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준거지향 평가의 가장 기본적인 지침으로 접근을 하고요. 학습자가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보려는 접근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형성평가를 실시하는데요. 이 형성평가는 쉽게 말해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교육과정 개발한다든지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실시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 개발이라면은 프로그램 개발 과정 중에 실시합니다. 학습자 수준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 목표라든지 내용, 그리고 방법들이 적절한지를 검토해 가지고 잘못된 게 있다면은 수정하고 보완하는 게 이 형성평가입니다. 수업 시간에 만약에 수업을 한다. 그럼 애들한테 형성평가를 실시하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는 시험 성적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실시합니다. 해봤는데 애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거나 더 자세하게 다시 살펴주거나 이렇게 오류를 찾아가지고 해결해 주겠죠. 그런 과정이 형성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흔히 하는 우리가 보면 단원평가 있잖아요. 단원평가 해가지고 애들 보충해 주는 거, 이런 거는 형성평가입니다. 잘했나 못했나를 보는 게 아니라 부족한 걸, 잘못된 걸 찾아서 개선해 주는 목표입니다. 반대로 총괄평가는 뭐냐면 지속성 문제예요. 이게 계속 지속될 수 있느냐 지속될 수 없느냐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을 완성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성취를 평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괜찮다,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잘 만들었다, 그럼 오겠죠. 그죠? 이거 이 부분에서 효과가 없다, X겠죠.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총괄평가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문제 분석, 요구 분석과 문제 분석. 이 결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저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요구했던 달성도는 90점인데 8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사이에 점수차가 10점이 되죠. 그죠? 이 10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에요. 그리고 학습자에게는 요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올리기 위한 요구. 우리가 또 개발자에 대한 요구도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달라는 요구.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라고 하는데, 이 평가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다시 설계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요 영역들이 이제 우리가 보는 교육공학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단원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